안녕하신가요? 저는 작년 말미쯤에 딸을 잃은 다 늙은 할머니이자 엄마입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제 자식도 제게 목숨보다 귀했어요. 가난한 가정 아래 임신을 미루고 미루다가 힘들게 찾아온 아이였거든요. 제 나이 40살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고 저희 가정의 기쁨이었죠. 저와 남편에게 하염없는 사랑과 마음을 베풀던 고운 아이를 잃은 지가 11개월 정도 됩니다. 정말 사랑했고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 제 딸아이를 영영 기억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은 서로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서로 많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힘 보태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 정도의 가난은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부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니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다툼 없이 똑같고 아끼고 똑같이 의지하면서 잘 지냈어요. 가난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돈이 없어서 다니질 못했고요. 남편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대 끝 무렵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남들처럼 거창하게 못했어요. 혼인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고 함께 살게 된 월세방에서 식탁에 물 하나 떠놓고 반지를 나눠 낀 것이 다였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부로 지내면서 당연히 지치고 힘든 순간을 겪었지만 남편을 탓하지 않았고 남편도 저를 탓하지 않았다는 게 행복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남편은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야 해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한 번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은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했는데 병원 갈 돈을 아껴야 하니 매사에 조심은 하고 있었죠. 한 10년을 저와 남편은 무료하고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를 만들고 싶었으나 병원도 못 가는 우리 형편에 아이까지 만들면 사정이 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당장 일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하는 실정이기도 했고 좀 더 나은 형편의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남들 하는 만큼은 배우고 먹으며 살기를 바랬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저희처럼 부족하게 크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더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와 남편은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선 매달 나가는 월세가 큰 발목을 잡았어요. 다른 걸 아끼더라도 애 하나 키우는 데는 한참 모자란 사정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나이를 너무 먹어버렸으니 혹시 몸이 안 좋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와 함께 지낼 환경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죽을 만큼 돈을 모은 것 같은데도 서울에 집 하나 사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아이 없이 이대로 둘이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마냥 걱정하고 있는 제게 남편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밤일까지 뛰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내 아이는 안 굶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가지자. 나 당신이랑 똑 닮은 딸아이 갖고 싶어. 와, 생각만 해도 일하는데 의지가 솟고 힘이 나네. 무리하다가 건강해치면 어쩌려고. 나도 아이가 무척 갖고 싶지만 혹시나 준비되지 않은 우리 형편 때문에 아이가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돼. 내가 그렇게 안 둬. 그리고 당신 꼭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그러려고 당신 몸 불살라 돈 모으고 아껴온 거잖아.
나는 아이 낳고 잘 키울 자신 있는데 당신은 아니야? 돈 걱정이라면 그건 정말 나한테 맡겨주라니깐. 남편은 형편 걱정 말라며 제 손을 잡고 하룻밤 내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신뢰와 확신,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해져 남편과 저는 아이를 만들었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2년간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결국 나이 40을 맞이했을 때 제 딸이 찾아왔거든요. 남편이 제 몸을 생각해서 나이 40이 되면 아이는 포기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고집부려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딸아이를 품에 안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뽀얗고 예쁜 딸아이였거든요. 간호사들도 우리 딸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름은 고은이로 지었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곱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그 자리에서 짓게 된 이름이었죠. 제 딸은 시들어가던 저와 남편의 일상에 피로회복제와 같았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군요. 지쳐서 쓰러지는 날이 많던 남편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기 전에 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저희는 하나 있는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제 딸은 아기 때부터 성향이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였는데요. 어떻게 그리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자랄 수 있는 건지. 어쩔 땐 저와 남편은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고민도 했었다니까요. 특히 딸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 임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사춘기면 부모랑 말도 잘 안 섞는다는데 우리 딸은 집에만 오면 조잘조잘 있었던 얘기를 잘 떠들었어요.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수업 시간 어려웠던 과목, 선생님 말씀 등등 끊임없이 이야기 보따리가 새어나왔죠. 식사 자리에서 딸 얘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저와 남편은 그보다 즐거운 게 없었습니다. 딸이 그만큼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무렵 혼자 밤낮으로 일하는 남편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일을 찾아야 했죠. 딸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중학교까지는 아직 한참 어린 아이라며 고등학생 되면 생각하라길래 더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도 안 좋은 남편 허리가 갈수록 망가지는 게 보여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몇 달 후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미안해 여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얼른 다른 일 찾아볼게. 당신이랑 내 딸 굶기는 일 없게 한다고 했잖아.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무 고생했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어.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서는 책임 느끼지 마. 나 당신이랑 함께 살아가려고 결혼한 거지 당신한테 내 인생 맡기기만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과 저는 한날 밤 딸아이가 듣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나누며 한참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함께 머리 맞대고 경제 생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르바이트 경력은 많지만 이걸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스펙은 안 되고 또 나이가 40인지라 어디 써줄 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어디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또 일을 찾기에는 아직 딸이 학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벌이를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상황이 급했다는 거지요. 저희 수중에는 남편이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적금이 전부였는데요.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먹은 일이 바로 작은 국수집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마땅히 내세울 요리 실력이 아니라 고민하던 차에 국수가 떠올랐어요. 딸이 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때문에 제가 평소 국수하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딸도 저희가 식당을 할 거라고 하니까 국수집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고, 이웃집 아줌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제가 만든 국수를 먹고는 장사 한번 해보라고 칭찬해 준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칭찬은 그저 기분 좋은 농담으로 넘겼지만요. 그래서 국수집을 차리게 되었는데 뭐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흔한 주부 손길이라 도심 가격보다는 싸게 팔았습니다. 제 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국수 원 없이 먹을 수 있다면서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저희 집 국수가 저렴해서 그런가 돈 없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찾아왔는데요. 행색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저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수양을 듬뿍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덕분에 손님이 빠르게 늘더라고요. 제 남편은 배달을 했어요. 우리는 업체를 쓰는 게 아니기에 정말 엎어지면 코다할 가까운 곳만 배달을 갔는데도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장사를 진작 국수집을 차릴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엄마, 휴대폰 좀 바꾸라고 했지? 이거 나 초등학생 때부터 썼던 거 같은데? 요즘 영상통화 되는 거 많잖아. 아빠랑 둘이 그걸로 바꿔. 아이고 됐어. 그 비싼 걸 뭐하러. 지금 그 전화도 튼튼하고 잘만 되는구만. 전화가 연락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학교 가서도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영상통화 되면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좋잖아. 나 이제 곧 직장인이잖아. 첫 월급 받으면 내가 휴대폰 하나씩 사줄까? 제일 좋고 화면 크고 비싼 걸로. 또 봐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됐네요.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써. 우리 딸내미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받니? 대학을 졸업한 딸은 식품회사의 개발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전공도 그쪽으로 가더니 학점까지 좋아서 교수님 추천서를 받고 들어갔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귀여웠는데요. 나는 엄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엄마 국수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내 꿈이 뭔 줄 알아? 돈 모아서 엄마 아빠한테 큰 사업체 하나 차려주는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꿈이 저희를 위한 선물이라는 딸의 말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국수를 먹기만 하면 꼭 옷에 한 가닥씩 흘리는 이 칠칠 맞은 아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똑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딸이 커간다는 건 저와 떨어져 지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일인 거 아는데 참 상상만 해도 서운하더라고요.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헤어짐이 조금 늦게 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아기처럼 보이던 딸이 어느 날 같은 회사 직원이라며 결혼할 남자를 소개했는데요. 막상 걱정했던 일이 코앞에 닥치니 딸 낳고 상심을 해본 적 없던 제가 딸 몰래 며칠 동안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죠. 딸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 축하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만 딸과 사위 될 사람이 결혼을 한 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사위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위가 평소 그걸 희망했고 영 집안일과 맞지 않다던 딸이 돈을 벌기로 했다네요. 솔직히 제 선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관이었어요. 요즘 애들과 저 때의 생각이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려 해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둘이서 너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어달라고 씩씩하게 말을 하니 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요. 딸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어요. 배가 남산만해진 딸이 출산할 때 전화해서 남편이랑 급하게 산부인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이 40에 나 낳는다고 진짜 고생했겠다.
나는 지금도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엄마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내 아이 보면 그 고통 싹 사라질 만큼 기쁘겠지? 당연하고 말고 엄마가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지금 잠깐 아픈 거 참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네 품에 안길 거야. 많이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 나 진짜 이번에 느꼈어. 나는 세상 엄마들 다 존경해. 그중에서 엄마를 제일 존경해요. 태어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나 평생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딸 출산 때 분만실로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딸이 사위를 두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제 눈에는 여전히 품 안의 아기인 딸이 자기 아이를 낳느라 힘들어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찢기는 기분이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못하고 애를 조금 먹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태어날 손녀보다 제 딸 생각뿐이어서 그저 손녀가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그래도 태어난 손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랑 얼마나 똑 닮았는지 굉장히 뽀얀 아기였어요. 제 딸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행복감이 밀려오더군요. 그 손녀를 제가 가장 먼저 안아보았어요. 딸은 육아휴직으로 1년을 집에서 쉬다가 손녀가 2살이 되었을 때 결혼 전 약속했던 것처럼 사위랑 역할을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사위가 살림을 했고 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죠. 딸도 사위도 괜찮아 했고 이런 역할 분배가 적성에 맞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저도 참 주책이더라고요. 사위가 알아서 잘하겠다만 그래도 투박한 남자 손길에 맡겨진 손녀가 염려되어서 사위에게 몇 달간 전화만 했었네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괜히 사부인한테 전화했다가 잔소리 들을라.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어른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 또 귀한 아들 고생시킨다고 사부인이 우리 고은이 미워하면 어쩌니? 아닙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서 고은이 엄청 좋아하세요. 여자가 야무지고 강단 있다고 고은이 때문에 저희 집이 잘 돌아간다고 했는걸요. 저보고 매일 고은이한테 엎드려 절하래요. 사위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인품도 참 훌륭하더라고요. 사돈댁 아량이 워낙 넓어서 사위까지도 올곧게 자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사위는 반찬까지 훌륭하게 만들어낼 정도로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사위가 만든 음식을 대접받고서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정말 강서방이 다 준비했다는 말이니? 내가 살면서 보도 못한 음식들이 한상이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부인 솜씨가 좋아서 배운 건가? 가정집에서 이런 요리를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엄마, 말도 마.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를 해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주고 그랬대. 대박이지 않아?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생에 현모양처 아니었나 모르겠어. 맞아요. 나는 할머니 국수 다음으로 아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아빠, 오늘 저녁은 뭐 차려줄 거야? 나 파스타 먹고 싶은데. 딸 말대로 사위는 그야말로 집안 살림살이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육아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먹을 음식까지 따로 해내는 유능함까지 보였어요. 저와 남편이 사위의 살림 실력에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 웃었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꼼꼼하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게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였다는 거죠. 저는 그 후로 사위에 대한 근심을 완전 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게 서로 정신없이 살고 각자의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딸이 낳은 손녀가 벌써 중학생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딸 부부는 문제없이 참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외조, 내조, 각자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잘 살 수밖에 없었겠죠. 딸 사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된 터라 저는 딸에게 은근슬쩍 둘째 손주를 묻기도 했는데요. 보영이가 나중에 크면 혼자 쓸쓸하지 않겠어? 동생 하나 만들어주지 그래. 아직 둘째 생각은 없는 거야? 나이 들면 갖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 나는 보영이 하나로 만족해. 나도 외동이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보영이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난 엄마 아빠가 나만 봐줘서 너무 행복했거든. 딸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엔 한참 아기라는 걸 이럴 때 또 느꼈네요. 저는 한때 남편과 제 마음이 딸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딸은 우리의 사랑을 알아줬나 봅니다. 참, 손녀 보영이가 정말 제 딸의 마음씨를 쏙 빼닮았더군요. 중학생이라 한참 사춘기일 텐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 낡은 국수집에 와서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국수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자랑할 만했다. 너무 맛있어요. 저 다음 주에 친구 데려와도 돼요?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국수 엄청 맛있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먹고 싶대요. 어머, 정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할머니가 국수 공짜로 해줄게. 우리 손녀 친구들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보고 싶네.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들어보고. 손녀를 보면 꼭 예전에 밥도 안 먹고 국수만 먹으려고 하던 제 딸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까르르거리는 손녀의 웃음 덕분에 바쁜 장사에도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모릅니다. 가난으로 허덕이며 그저 행복만을 쫓아 살던 저와 남편은 딸 고은이를 낳고부터 이렇게 정말 소중한 나날들만 이어지고 있었어요. 남편과 둘이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누워 눈 감기 전에 늘 행복에 겨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이 클수록 그만큼 큰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말이요.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고난이라 생각지 않고 넘길 만한 힘이 있었어요. 허나 그날 저녁 사위에게 온 연락은 제가 쌓아온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장모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라. 여기 집 옆에 대학병원인데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고은이가 사고를 당해서요. 이때 심장이 내려앉은 기억은 아직도 괴롭고 잊히지가 않아요. 가타부타 설명을 들을 정신도 없이 저와 남편은 일하던 옷차림 그대로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마감 중이던 식당을 문도 못 잠그고 정신없이 나왔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사위를 찾아서 만났건만 딸 얼굴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말로는 딸이 현재 수술실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인 거야? 내 딸 괜찮은 거지? 아무 일 없는 거지? 수술하면 괜찮은 거라고 그랬어? 큰일은 아닌 거지? 자네는 우리 딸 만났어? 어떻든 그냥 가벼운 수술하러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고은이가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게 있다고 내려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혼자 다녀오겠다고 가길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미 병원에 올 때부터 뇌사 상태여서 경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해요. 어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고은이 어떡하면 좋아요? 사위가 제 딸의 마지막을 예감한 사람처럼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가슴을 내려치며 수술실 문 앞을 방황했어요. 저 또한 바닥을 절절 기며 내 딸 고은이 이름을 부르고 통곡했죠.
저는 그래도 딸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와 엄마 그 한마디 해줄 거라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위한테 그렇게 들은 말이 딸의 마지막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 졸이면서 기다렸던 의사가 나오는데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하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 머리에 살아있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니요. 다시는 눈을 뜨지 않는다니요. 전혀 실감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뒤에 나온 간호사 한 분이 딸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거라며 제게 물건 하나를 건네줬는데요. 포장 박스가 사고 현장에서 바닥을 굴렀는지 엉망이더라고요. 다 허물어진 그 박스를 열었더니 휴대폰 2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 딸이 그 예쁜 얼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 폰이 오래돼 영상이 계속 끊긴다고 새 폰 사주겠다는 걸 말리느라 투닥거렸거든요. 그게 딸과 가장 최근에 한 통화였어요. 자꾸 이상한데 돈 쓰지 말라고 조금 혼을 내기도 했네요. 그 자리에서 최신 폰을 받자마자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딸이 천에 가려진 채로 실려 나왔고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딸을 쥐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천을 걷어내 곤히 자고 있는 딸을 보듬어 안으며 손을 주무르며 그렇게 몇 분 동안 딸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딸이 졸음운전하는 차에 부딪힐 뻔한 어르신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다고 해요. 제 딸이 이승을 떠난 게 모두 다 제 탓 같아서 너무 괴로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딸이 왜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나를 잡아가지. 왜 우리 딸이에요? 내 딸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고은아, 엄마한테 얼른 와. 엄마가 목숨 내놓을게. 제발 엄마한테 와, 고은아. 보영이는 어쩌고 그렇게 가버리니? 왜 이렇게 엄마 옆에 짧게 있다가 가버려? 저는 빈소에 마련된 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엎드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학교 야자 빼라고 했었는데 이제 엄마 못 보는 거예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아이고, 가여운 내 손녀. 보영아,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 어린 것들 두고 어떻게 엄마가 갈 수 있다니? 할머니가 미안하다. 네 엄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손녀를 부둥켜 안고서 딸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3일을 눈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납골당 안치까지 정리했는데 도무지 그 앞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우리 딸과 안녕할 준비가 안 되었고 하룻밤 지나면 이 모든 게 꿈일 것만 같았습니다. 딸한테 전화와서 또 휴대폰으로 잔소리 들을 것만 같은데 바로 내일 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인사를 해야 한다뇨. 아직 내 품에 안았던 그 어린 아기의 온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보내주라뇨. 저는 납골당 앞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또 눈물을 흘렸고 사위가 저를 부축해줘서 겨우 납골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와 남편을 국수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그때서야 국수집 문을 안 닫고 나섰다는 걸 알았죠. 이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또 한 번 실감났네요. 다행히도 식당은 별다른 변을 당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카운터 앞에 놓인 수첩에다가 몇 자의 걱정하는 메모를 적은 것만 있었어요. 사위와 남편이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앞에 주저앉아
딸이 준 휴대폰만 쥐며 또 한참을 울었는데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과연 내가 내 딸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은이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내 딸의 따뜻한 품, 다정한 눈빛, 함께한 세월을 가슴속에 묻을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한없이 무너져만 갔죠.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가게 문 앞에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을 차리게 해주고 마음먹기에 힘을 준 딸이 이 세상에 없는데 제가 일할 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서 집에서만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걸 어느 날 사위가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딸의 짐을 정리하기도 해야 해서 저와 남편은 마음을 추스르다 말고 딸 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하나둘 실감을 해나갔고 딸을 잊지 않기 위해 딸의 모든 흔적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이제 일을 나가봐야 해요. 그럼 보영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지내주실 수 있으세요? 보영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장모님이 같이 계셔주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보영이가 많이 힘들어하지? 그 어린 것이 엄마를 잃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고. 나도 고은이 아빠랑 둘이 있는 것보단 보영이랑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네. 강서방은 신경 쓰지 말고 바깥일 봐. 그런데 나이가 차서 어디 일 구할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최대한 알아봐야죠. 그렇잖아도 결혼하기 전에 일했던 선배한테 연락을 해봤거든요. 전문직은 아니고 11개월 계약인데 급한 대로 그것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자네도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강서방도 강서방대로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우리 고은이가 그렇게 가버려서 자네도 얼마나 속이 썩어 있겠어.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철부지처럼 보이기 싫은데 솔직히요, 고은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장모님, 제가 고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벌써 너무 힘든데 버틸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고은이 보고 싶은 마음에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드네요. 자네가 참 고은이를 아껴줬는데 내 딸도 자네 마음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강서방 불쌍해서 어쩌노. 이 젊은 사람 딱해서 어쩐다니. 사위는 장례식 내내 주변 상황과 장례 절차를 챙긴다고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저와 남편을 보필한다고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겠죠. 그런 사위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웠어요. 저는 또 한참을 사위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네요. 저와 남편은 딸 집에서 한동안 사위 손녀와 같이 지냈어요. 사위는 고등학생 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손녀도 저를 할머니 이상 엄마로 생각하며 슬픔을 극복해 나갔어요. 저희가 딸 없이 이렇게 지낸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손녀가 하교하면 먹을 국수를 끓이고 있었고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위도 손녀도 오려면 3-4시간은 더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자기 집에 오는데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잖아요. 인터폰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웬 곱상한 아주머니 한 명과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저와 또래 같던 그 아주머니가 제 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예, 제가 고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김고은 맞는데 누구시죠? 집은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신 건지. 아이고,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본래 계시던 곳이 국수가게 맞지요? 따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말 방방곡곡을 뒤졌어요.
누군지 모를 그 아주머니가 우리 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집에 들였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해주고 남편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기절초풍할 뻔했죠. 다름 아닌 이 아주머니가 제 딸이 구해주다 희생을 하게 된 그 어르신이라는 겁니다. 아가씨랑 정말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당시 집안의 문제 때문에 가출을 했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장님 따님께서 20만 원의 택시비를 쥐어주더라고요. 제 딸이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있다뇨. 우리 아이가 마음이 좋다 보니 모른 체 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큰 아이였거든요. 네, 정말로 마음씨 좋은 아가씨였죠.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고 그 아가씨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찾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버렸네요. 부디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랬는데. 아주머니 말로는 자식이 한 식품 기업의 첫째 며느리인데 거기 회장이 죽기 전 집안의 재산 문제 때문에 버선발로 내쫓겼고 돈 없이 내쫓기는 바람에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거리를 걸어 다녔다더군요. 그걸 딸이 제 집으로 휴대폰을 갖다 주러 내려오다가 발견했고 태워드리고 싶으나 가는 길이 너무 급해서 20만 원의 돈을 쥐어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감기약으로 졸음운전한 차가 돌진했다는 거죠. 제 딸이 이 아주머니를 밀어내고 자기가 사고를 당한 거라네요. 아주머니는 당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으나 제 딸을 따라오지는 못했대요. 사고는 정말 가슴 아팠지만 아주머니는 딸이 준 20만 원으로 용기를 얻어 재산 다툼에서 이겼고 반드시 제 딸의 흔적을 찾아 꼭 보답하겠다고 전국을 뒤졌던 거랍니다. 사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도 아가씨의 기일을 챙기고 싶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저 또한 아가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늙은 사람이 어린 영혼을 대신 희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꼭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딸은 분명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기 죽을 줄 알더라도 또 뛰어들었을 겁니다. 제 딸이 그런 아이예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제 목숨줄 끊길 때까지 제 딸이 어떻게 세상을 뜨게 됐는지도 모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제 딸을 온전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 아까운 젊은 사람을 이렇게 허망하게 가도록 만들고 아가씨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 딸이 구해줬다는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니 마치 딸이 곁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또 너무 그립더군요. 아주머니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정작 울음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곁에서 제가 진정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느라 애썼을 겁니다. 아주머니도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마음으로 같이 우리 딸을 그렸어요. 감히 보상으로 사장님 두 분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 어여쁜 아가씨에 대한 저의 예의고 저 또한 그 좋은 아가씨가 그렇게 떠난 것이 무척 죄스럽고 보고 싶거든요. 제 제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려요. 아주머니가 제안한 보상은 다름 아닌 꽤 규모가 있는 식품 사업체 사장 자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저 낡은 국수집 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 그런 큰 기업의 사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생각은 확고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사장직이 처음이라지만 절대 새로 꾸리는 이 사업이 망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께서 회사 경영 때문에 여기저기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 국수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의 레시피이면 국수계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도 봐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사실상 두 분이 걸어 다니는 레시피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명함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명함이라. 그러고 보니 저희 국수집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고상한 아줌마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던 것 같았어요. 명함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아줌마가 저희 국수 맛있다고 이 레시피를 더 키워보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큰 장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눈앞에 이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잠깐 놀라 있었죠. 저도 아가씨의 흔적을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가씨 부모님이 제가 꽂혔던 국수집 사장님이라는 게 많이 놀라웠거든요. 이게 다 아가씨가 이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아주머니는 말로는 저희 국수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사업 계획서를 짜놨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설명을 해주길 본점을 시작으로 차차 전국의 사업체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는데 문득 제 딸이 우리한테 큰 사업체 차려주는 게 꿈이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정말로 죽은 딸이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주는 선물일까요? 죽어서도 이 못난 엄마 아빠를 지켜봐주고 챙겨주고 있는 걸까요? 마치 딸의 효심이 하늘에서도 전해 내려진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도 다 늙은 사람 둘이서 언제까지 사위한테 기댈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사위도 다 늙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간 거라 연봉이 낮아서 문제였는데 일자리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딸의 선물이 맞나 봅니다. 식구들이 어렵게 지내는 걸 지켜보고서 또 자기 몸 불살라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생각이 되었어요. 너무 과분하지만 저는 아주머니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고은이가 우리한테 마지막까지 효도를 하고 가네라며 눈물로 아주머니 제안을 감사히 받더군요. 덕분에 저희 부부도 사위랑 손녀도 경제적인 걱정은 없어졌어요.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모두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위는 저희가 받은 식품 기업에서 부사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그 아주머니께서 사람을 보내주는 덕에 친절하게 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저랑 남편은 이렇게 큰 사장 자리가 처음이라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딸이 준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익히며 배우고자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은 수도권 쪽에 사업체 몇 군데가 확장되었고요. 한동안 사업 경영을 익히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다 보니 어느새 딸 기일이 다가왔더라고요.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내일이 1년 만에 찾아온 딸의 첫 기일인데 오랜만에 딸과의 지난 날을 추억해보고자 또 딸과의 세월을 기억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청승맞게도 쓰면서 또 울기만 했네요. 키보드를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딸 생각하며 손녀를 돌보고 있다 보니 손녀를 통해 제 마음을 많이 위안받고 있어요. 제 딸이 자기와 똑 닮은 손녀를 낳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일 기일에는 시댁 식구까지 함께 딸을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손녀를 위해 아직 사위네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일찍 집에 방문한다고 해서 그만 컴퓨터를 끄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몇 마디 남겨보고 싶네요. 사랑하는 내 딸 고은아, 엄마는 아직도 내 딸이랑 함께한 시간을 마음속에 고이 품고 있어. 착한 우리 딸. 위에서도 엄마 아빠 걱정으로 두 발 뻗고 못 자는 건 아닌지 몰라. 엄마랑 아빠는 네 남편이랑 사랑스러운 손녀와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걱정 그만하고
하늘에서만큼은 정말 네가 원하는 것만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아빠의 딸로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평생 사랑할게. 엄마 아빠는 우리 고은이랑 함께 지낸 순간이 전부 소중하고 행복했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꼭 엄마 아빠 딸로 와줘야 한다. 너무 고마워. 고은이 덕분에 우리 모두 웃으면서 살았어. 보고 싶다, 우리 딸. 안아주고 싶어. 내 딸아, 내일 엄마가 식구들 데리고 찾아갈게. 예쁜 우리 딸, 오늘 잘 자고 내일 보자. 아이고, 제가 또 눈물이 나서 안 되겠네요. 제 사연은 그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돌싱으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며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즐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저도 남들과 다름없는 며느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시댁을 가차없이 버리고 나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다 같은 사연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시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속 시원함까지 같이 느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함께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시절에 여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딸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 산재로 취급되어 보상금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야금야금 두 식구가 살다가 어머니께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가게를 차리셨어요. 제가 대충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가게를 오픈했는데 우리 어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손맛은 기가 막히시거든요. 식당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있으니 입소문이 또 입소문을 타고 점심때는 근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가게를 확장 오픈했고 가게를 확장한 이후에도 줄이 줄어들지를 않자 2호점, 3호점까지 식당을 크게 늘려갔어요. 일일이 모든 음식을 관리하시느라 우리 어머니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다 할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대학 시절 내내 만났던 첫사랑이 먼저 취업이 되고 해외로 발령을 가게 되어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해외로 발령을 가도 연락만 잘 되면 오래오래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쩜 가자마자 연락이 두절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를 떼어내기 위해 술을 쓴 건 아닌가 너무 슬퍼서 잡생각도 많이 들었죠. 저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 뭐하냐고 차라리 가게에 일하러 나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바쁜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땐 싹싹한 성격과 봐줄 만한 외모로 친구들도 많았어서 취업에 실패한 친구들 몇 명 끌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와, 식당 일이라는 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키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짊어지고 온 어머니에게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우리 어머니 식당은 근처 회사들 덕분에 점심시간이 제일 바빴습니다. 어김없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에 주문을 받고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물을 나르다가 그만 어떤 손님과 부딪혀 물을 쏟고 말았어요. 으아, 차가워. 저는 남자 손님의 외마디 비명에 놀라서
서둘러 주방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손님 다리에 묻은 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떡하죠? 너무 죄송해요. 그냥 마시는 물이긴 한데 혹시 원하시면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그냥 물인데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식당 일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일 보세요. 손님은 아주 너그럽게 저의 실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드렸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 남자 손님은 저희 식당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넉살이 워낙 좋은 손님이라면서 우리 어머니와도 안면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준규? 그 사람 여기 건너편에 있는 회사 직원이야. 거기가 무슨 건축 부자재 다루는 회사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제가 물을 쏟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전혀 접점도 없었고 그닥 관심이 가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는 첫사랑과 헤어진 일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취업 걱정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알바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딱히 돈이 급하지도 않고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쁜 시간에만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직장인 스터디를 찾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직장인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래도 취업에 대한 팁을 좀 얻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제가 물을 엎질렀던 준규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터디에서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저는 준규 씨 덕분에 모임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자격증 시험에 대한 갖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규 씨는 제게 나중에 한턱 쏘라고 했죠. 그렇게 스터디가 끝나고 제 취업 준비에 발벗고 나서주는 준규 씨와 몇 번 따로 만나 밥을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전시회도 보러 가고 취미생활이 서로 비슷해서 영화도 자주 보고 그랬어요. 첫사랑과 헤어졌다는 아픔이 오래 남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하는 준규 씨에게 마음이 살살 기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고로 양복 입고 출근하는 회사원이 가장 좋은 거라면서 저와 준규 씨를 응원해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알콩달콩한 연애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 나이가 고작 26살이었지만 번듯한 직장도 있고 저에게 적극적인 그 남자와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신혼생활이 즐겁기만 했어요. 시댁의 간섭이 조금 귀찮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 부부싸움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무렵 남편의 회사에 아주 큰 횡령 사건이 일어났고 나비효과처럼 중소기업이었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출근하다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퇴직금 또한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저희는 1년 넘게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결국 카드비까지 떠안게 되었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 보증금까지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죠.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 주인 아줌마가 다음 주까진 나가래. 우리 오갈 데도 없는데 그냥 친정에 들어가는 건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쪽팔리게 친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남는 방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자. 시댁에 들어가자는 거야? 그럼 어떡해. 넌 결혼한다고 취업도 아예 손 놨고 나 혼자 우리 두 사람 몫을 버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우리 부모님 품에서 좀 쉬자. 내가 언제 맨날 놀기만 했어? 우리 엄마 식당 일 도와드리고 했지.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식당 하나 받아서 운영하는 건 어때? 월 수익이 꽤 되는데. 내가 여태 양복 입고 출퇴근한다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서 뿌듯해 하셨는데 내가 지금 고무장갑 끼고 식당 일하게 생겼어? 넌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그러려고 4년제 대학 나와서 자격증까지 줄줄이 딴 줄 알아? 남편은 쪽팔리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절대 일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하등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식당 일이 쪽팔리다고 말하는 남편에게도 너무나도 실망했고요.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남편을 보니 친정에 들어가면 엄마가 많이 걱정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결혼 생활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게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니였는데 맨날 붙어 살면 얼마나 더 심하려나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더 싫었기 때문에 애써 씩씩하게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나랑 같이 식당 운영하고 이 식당 물려도 받고 하면 노후 걱정은 없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 나한테 되게 잘해주시는 거 알잖아. 아무래도 준규 씨도 시댁에 있는 게 덜 눈치 보일 거고. 회사 실직하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가 봐. 이해는 한다만, 그래, 우리 사위가 워낙 싹싹하고 너한테도 잘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시댁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시댁을 아주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었어요. 직장을 잃은 사위가 혹여라도 주눅이 들까 더 알뜰히 챙기기도 하셨고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에 빚이라도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죄송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합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저를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아침밥 차리지 않고 뭐 하니? 어제 준규 씨가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아침은 안 먹을 것 같아서요. 이따 점심에 콩나물 해장국 끓이려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준규 입만 입이니? 우리는 아침도 먹지 말란 소리야?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아침상까지 차려야 하는 거였을까요? 저도 오전 내내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6시부터 깨워서 아침상을 차리라고 하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상을 꼭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저보다 2살 어린 신우가 방에서 나와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밥 차리는 거 사방팔방 소문내는 거야? 신우는 참 버릇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손윗사람인데 존댓말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치만 적어도 말은 예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앞뒤가 없는 사람처럼 제게 막말을 쏟아내는 부류 중 하나였죠. 나도 밥 먹게 수저 놔줘. 아니, 근데 무슨 반찬이 나물밖에 없어? 순 야채 투성이네. 아, 밥맛 떨어져. 엄마, 나 그냥 안 먹을래. 반찬을 쓱 훑어보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고는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는 먹지도 않을 상을 차리는 것도 하나는데 반찬 투정까지 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한바탕 아침 전쟁을 치르고 나서 방에 들어가 쪽잠에 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쳐다보니 저보고 해장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다 말고 다시 나와 해장국을 끓여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 오늘 사업 같이 할 동업자 만날 거야. 사업에 대한 계획 접은 거 아니었어요? 접긴 뭘 접어. 그러면 평생 여기서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가게 물려받자니까. 내가 고작 식당 일 일하려고 지금까지 쎄 빠지게 공부한 줄 알아? 자꾸 그렇게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당신도 돈 벌 생각해. 해장국을 후루룩 들이키더니 나갈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서운했습니다. 예전처럼 전시회며 영화며 그런 여유 생활을 즐기자는 건 아니었지만
온통 적밖에 없는 시댁에 저만 덜렁 남겨놓고 나가는 남편이 참 싫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항상 똑같은 말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지께서 우리 빚 갚아주시고 전세금만 다시 생기면 그때 분가해도 늦지 않아. 우리 빚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는데 그거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갚아도 되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 사업한다고 아버지한테 1억 정도 빌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빚은 빚이지. 암튼 내가 사업 잘 되면 돌려드리긴 할 건데 몰라.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저와 상의 없이 시댁에 손을 벌린 남편이 너무나도 한심했어요. 게다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도 없고 아직 시작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1억이나 빌리다니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행은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법 아니겠어요? 남편이 같이 동업하려던 회사 사람이 알고 보니 횡령범이었고 남편의 1억도 꿀꺽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해서 돌아왔고 이 이야기를 전부 전해들은 시부모님 또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돈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는 시아버지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돈을 벌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 친정어머니 가게에 나가 정식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막노동이라도 뛰어야겠다면서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출근을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막노동까지 시키는 시부모님도 솔직히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사고를 친 건 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의 식당으로 출근해서 재료를 사입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모든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일을 하면 시어머니의 밥 타령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일하니까 앞으로 집에서 더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일도 하고 남편도 챙기고 거기다가 시부모님의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식당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오픈 준비를 위해 식자재를 고르고 하루 종일 서빙에 설거지에 음식 조리에 계산까지 두루두루 하고 9시에 퇴근하면 출출하다는 시부모님께 야식을 만들어드리고 그 와중에 설거지며 빨래며 하나도 안 해놓고 빈둥빈둥 쉬기만 하시는지 밀린 집안일까지 다 끝내면 11시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러면 쓰러지듯 잠이 들어서 다시 6시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식당 일이 잘 되어서 주말에는 쉬겠다고 어머니께서 공표를 해놓으신 부분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심히 일하면 됐어요. 하지만 주말이라고 시댁살이 또한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아침부터 아침상을 차리고 집 청소기 싹 한번 돌리고 걸레질까지 하고 나면 점심시간이라 점심을 차리고 점심 먹고 난 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버리고 나면 또 저녁 시간이고 쳇바퀴에 갇혀버린 쥐처럼 그렇게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신우는 정말 자기 속옷 하나 빨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제에 시어머니보다 더 저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옷 비싼 거라고 손빨래 해달라고 했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레이스가 다 너덜너덜. 이거 비싼 거라고. 그럼 신우이가 직접 빨지 그랬어요. 이런 일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저는 이 집 식구지 일하러 온 아줌마가 아니에요. 어머나, 무서워라. 지금 나한테 눈 부릅뜨고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른다. 일러요. 누군 엄마 없는 줄 아나. 나도 우리 엄마한테 다 이러면 되지. 참나. 그래서 내 옷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앞으로 신우 건 신우가 알아서 빨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디 시집이라도 가겠어요? 직접 해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가 뭘 제대로 못한다고 난리셔?
나도 시집 가면 알아서 다 척척 잘할 거거든? 그리고 나는 엄청난 부잣집에 시집 갈 거라서 내 손으로 직접 할 일도 없어. 부잣집은 무슨 얼어 죽을 부잣집인지. 솔직히 얼굴이라도 연예인 뺨치게 생겼으면 말을 안 해요. 생긴 것도 그닥 이쁜 것도 아니면서 말이 좋아 부잣집이지 절대 시집도 못 갈 얼굴이거든요. 저는 이 거지 같은 시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는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노가다 하느라 힘들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친정에서 살면서 우리 엄마 일 도와드리고 그래요. 아니, 막말로 내가 사장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을 더 하겠냐고. 전골이나 나르고 공깃밥이나 푸고 있겠지. 그리고 이미 합가까지 한 마당에 뭐라고 하고 나가? 그럼 우리 부모님 수발은 누가 들어? 아니, 내가 시부모님 수발 드는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다 이거지.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님 수발 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짐 싸서 나가면 그것도 체면 구기는 거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설득이라기보다는 강요나 다름없었죠. 제 힘든 사정을 아시고 어떻게든 적게 일시키고 월급은 더 많이 주려고 애쓰는 우리 어머니랑은 달랐어요. 돈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라지고 그 와중에 빚 갚고 생활비까지 달라는 시댁 식구에 지방 청소까지 맡기는 신우는 용돈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진짜 왜 이딴 집안에 시집을 왔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주 제 인생을 바꿔버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친정어머니 얼굴이 누렇게 뜨는 것 같아서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푹 쉬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토를 막 하시면서 쓰러지시길래 응급실에 갔더니 글쎄 검사 결과가 간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꽤 되어 있다면서 친인척들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가족들이 이식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남은 가족은 저 하나뿐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혼자라도 이식 적합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적합 판정이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도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간 이식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 달 뒤에 적합 검사 받으러 가요. 아니, 장모님이 간 이식을 받으셔야 한다고? 왜? 간암이시래. 아니, 그러면 간 이식하고 임신은 어떻게 하냐? 그거 애는 낳을 수 있는 거냐? 절대 안 되지. 간 이식하면 평생 약 먹어야 되거든. 먹어야 되는 약도 엄청 많아서 애 낳으면 기형 하나 할걸.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반대다, 절대. 너는 이제 출가 외인, 우리 박신의 집 식구인데 어디 내 허락도 없이 간 이식을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저희 엄마 죽어요, 간 이식 못 받으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저 하나뿐인데 그럼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우리 집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절대 안 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간 이식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뿐인 저의 가족이자 저를 평생 사랑으로 아껴주신 저희 어머니께 제 간 하나 못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심장도 떼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만약 잘못되면 우리 아들은 어쩌고? 솔직히 사돈어른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사신 분이고 또 돌아가시고 나면 식당도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우리 살림도 좀 필 텐데. 아 맞다. 보험도 꽤 있으시지? 저는 시모의 말에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것도 보험금 이야기도 거기다가 식당까지 탐을 내다니. 남편에게 식당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더니 알고 보니 사장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께 제 간을 드리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고 그러세요?
같이 이식검사 받으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식모 취급 당하면서 사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속상할까봐 말도 못했는데. 식모?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언제 우리가 식모 취급했니? 네 남편이 말아먹은 재산이 얼만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이혼? 이혼을 어디 버릇없이 우리 앞에서 말을 해? 당연히 시댁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남편 또한 제가 심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기력도 없어 방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어요. 한참을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이 방에 들어와 저에게 치근덕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다가오길래 그냥 적당히 받아주고 푹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상을 차리라고 깨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날 질러둔 게 있어서 찔려서 그러나 싶어서 저도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밤마다 저에게 들러붙었고 저는 피임을 꼬박꼬박 한 걸 확인하고는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남편도 순순히 피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이식검사를 하자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는 시부모님에게 병원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일하러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갔죠. 그동안 몰골이 더 상한 어머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께 입원을 권유했고 잠정적으로 식당을 제가 맡기로 하고 어머니를 얼른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피검사를 하고 이식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검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황급히 저를 부르셨어요. 혈액형은 엄마와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있나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일단 산부인과로 가셔서 초음파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산부인과로 옮겨 초음파를 보았고 거기서 아기집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모님 축하드려요. 아직 아기집만 보이긴 하는데 자궁의 자리도 잘 잡은 것 같네요. 2, 3주 뒤에는 심장 소리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내원하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새 생명인데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찾아오다니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피임도 매번 까먹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결국 병원에서는 임신 초기 단계이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고 간이식 검사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산모는 절대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좌절하고 말았어요. 결국 친정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의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새 생명을 잉태하다니 정말 장하다 내 딸. 나는 앞으로 얼마 못 살 운명이었던 거야. 우리 딸은 꼭 예쁜 아이 낳아서 좋은 것만 보게 하고 키워. 알았지? 저는 엉엉 울고 말았죠. 결국 퉁퉁 부은 눈으로 시댁에 돌아오니 가자미 눈을 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너 병원 가서 이식검사 받았지? 내가 혹시나 싶어서 식당 가보니까 문 닫았더라? 나쁜 기집애. 지 잘못되면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그런 위험한 짓을 기어코 하겠다고. 그만 좀 하세요. 소원대로 간이식 못하게 됐으니까 저 좀 냅두시라고요. 왜? 부적합하대? 이식 안 된대?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우리 피임 잘했잖아요. 근데 어째서 임신했대? 정말? 우리 친정어머니는 오늘 내일 얼만큼 살지도 모르는 마당에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밝히자마자 시댁은 마치 경사라도 난 듯 웃음꽃이 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얼싸안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하는지,
딸인지 아들인지 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일말의 정까지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식을 받지 못해 병환이 깊어지셨고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보내고 오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장례를 치렀어요.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결심했던 이혼도 미루게 되었죠. 모든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게 말인데 그거 운영을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고무장갑 끼고 일 못하겠다며. 식당 일 하려고 4년제 대학 나온 거 아니라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어차피 사장님 하는 건데 식당이나 사업이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사장이 고무장갑 끼는 거 봤어? 어차피 운영은 당신이 다 할 줄 알고 나는 관리만 하겠다는 거지. 우리 준이도 취직시켜주고 우리 엄마 아빠도 2호점 3호점 운영하고 하면 딱이겠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땀 흘려 일궈낸 사업을 홀라당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짐승 같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 싫어? 우리 엄마 가게 탐내지 마. 그렇게 욕심부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제 남은 건 우리 부모님 뿐인데. 장모님도 오히려 좋아하실걸? 부모님 노후 준비도 해드리고 당신은 덜 피곤하고 좋잖아. 맞아. 언니, 마음을 좀 곱게 써. 이제 남은 건 우리 엄마 아빠 뿐인데 부모님처럼 모셔야지. 안 그래? 근데 언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네 엄마 사망보험금 얼마 받았어? 저는 신우이의 말에 눈을 확 흘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마치 보따리라도 내놓으라는 듯 구는 시댁 식구들의 신물이 났어요. 도대체 사망보험금은 왜 물어보는 건지 진짜 우라통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이 왜 궁금한데요? 억 단위 아냐? 아니, 나 이번에 시집 갈 것 같은데 그 집이 좀 부잣집이거든. 내 인생 쫙 핀 거지. 근데 나보고 인테리어랑 홍수랑 체어오라잖아. 한 2억 정도 들 것 같더라고. 언니네 엄마 보험금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뭐? 언니, 지금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한 거야? 그래, 솔직히 언니 입장에선 좀 그럴 수 있지. 욕해도 되니까 2억만 해줘.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 노후자금을 오빠 사업자금 해줬다가 망한 거 기억나지? 그럼 언니가 해줘야지. 내가 저렴하게 알아보긴 했는데 독일제로 넣으려니까 값이 좀 있긴 하네. 솔직히 하늘에서 지켜보는 사돈어른도 지금 네가 혼자서 돈 꽉 쥐고 있는 것보다 가족한테 쓰는 걸 더 기뻐하실 게다. 그러지 말고 보험금 받은 걸로 한 2억만 해줘라. 당연히 더 있으면 더 줘도 되고.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화병이 날 것 같아서 가슴을 퍽퍽 때리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멍하니 어지러움을 이겨내려 하고 있는데 남편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구급차 불러! 저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슬며시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병원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그때 귓가에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였어요. 저는 잠에서 깬 걸 들키지 않으려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진짜 그 타이밍에 애가 딱 들어서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장모님 이식수술 받았겠지? 안 그래도 안 들키게 구멍 잘 뚫어놓았으니 망정이지. 아니 근데 쟤도 참 불쌍한 인생이지 뭐냐. 덕분에 우리 가족한테는 잘 됐지만. 오빠가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지 뭐. 간이식 수술해야 하는 타이밍에 딱 애가 생겨. 친정엄마 죽자마자 애도 유산되고. 저 몸으로 어떻게 식당 운영하겠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식당 뺏어오란 말이야.
그나저나 2억은 주려나? 보험금 대충 알아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며? 내가 다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봤지. 준이 너 부잣집에 시집가면 오빠 모른 척하면 안 돼. 알지? 걱정 말고 돈이나 잘 챙겨 놓으셔. 대화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게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불 밑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 어플을 켜서 대화도 다 녹음했어요. 이제 유산도 했겠다. 식당만 잘 인수하면 소원대로 이혼해줘야지.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진짜 기가 막힌 여자애 하나 물었거든? 얼굴도 이쁜데 몸매도 좋아. 내가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명품백 한두 개 쥐어주니까 나한테 들러붙더라. 바람난 거 안 들키게 잘해. 괜히 책 잡혔다가 빈털털이 되는 수가 있어. 걱정 마. 쟤 전혀 눈치 못 챘어. 아직 제 마취 안 깬 것 같은데 우리 커피라도 마시고 오자. 나 목말라 죽겠어. 아니 무슨 유난이라고 온 가족이 다 출동해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자. 시댁 식구들이 모조리 다 병실을 나가고 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보니 아주 선명하게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어요. 대충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돌아왔고 제가 깨어있는 걸 보더니 유난을 떨면서 제 걱정을 하는 척 했습니다. 인스턴트 미역국까지 사왔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는 유산됐어. 당신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 몸 관리 잘하자. 알았지? 저는 그 가식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저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는 걸 까마득히 몰랐던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가게 운영을 내놓으란 식으로 말했고 신우는 2억을 달라며 졸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다려보라는 희망 고문을 했죠. 일주일이 넘게 지나고 모든 자료를 변호사님께 넘겼고 소송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저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이라니.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단단하게 뭉칠 일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뒤통수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변호사가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변호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소장을 들이밀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벙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소송 시작을 알리면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펄쩍 뛰었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 몰랐네. 나 잘 되라고 2억 달라고 한 게 그렇게 억울했어?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방해한 점, 가게 운영권을 협박으로 탈취하려고 한 점, 그리고 남편분의 외도 증거까지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서야 오해라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사둔 빌라에 미리 짐도 다 옮겨두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위자료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으로 욕 한번 펼쳐주고 뒤를 돌았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 결혼 어떡하라고. 절대 안 돼. 나 이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잘난 너네 오빠한테 내달라고 하든가. 결국 시댁에서는 위자료 때문에 소송까지는 어려울 것 같았는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과 제 재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기에 두 번 다시 마주칠 일 없게 해달라고 하고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국 혼자 가게를 3개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헤어짐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 남편은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노가다를 뛴다는 소식을 들었고 신우는 2억을 준비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결혼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가라앉으니 파렴치한 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부잣집이라는 시댁에 수소문했고 결국 흥신소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평일 저녁에 신우의 예비시댁에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라 저도 어떻게 말을 열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간의 서름이 복받친 덕인지 신우의 예비시모 앞에서 잘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간 제가 당했던 수모와 간이식을 하지 못해 어머니를 보내야 했던 일, 이혼한 일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준비하라던 2억도 제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이야기하자 예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신우의 예비 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하시기에 그제서야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는데 거실 한가운데 걸린 가족 사진에 너무나도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첫사랑이었어요. 때마침 퇴근을 한 건지 제 첫사랑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찻잔을 깨버렸고 첫사랑도 그 소리에 저를 보고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준이랑 결혼하려던 그 남자야? 준이? 박준이? 아니, 그건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려는 여잔데? 그건 그렇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나 찾아온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아는 사이예요? 어떻게? 제 옛날 여자친구예요. 제가 중동 지역으로 파견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끊기게 된. 그 첫사랑이 이분이야?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동네에서 작은 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발발됐어.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급하게 떠난 파견이라 인터넷도 먹통되고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나중에 연락하려고 하니 연락처도 바뀌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해보니까 너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길래 포기했지. 저는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시간이 늦어 연락처만 교환을 하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죠. 하지만 애틋하게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했던 사이였던 터라 다시 불같은 사랑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꼬박 한 달을 매일같이 만나고 오해를 풀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결혼하자. 저는 결국 첫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저의 모든 사정을 아는 동우 씨의 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포옹해 주셨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방문했던 그날 이후로 동우 씨 가족은 망할 그 집안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가 미련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 앞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는 날에서야 실제로 집 앞에 찾아온 신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너구나. 네가 다 이상하게 회방을 놓았던 거였어. 이상하게 회방이라뇨?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요망한 기집애, 우리 오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붙어서 그래? 어머니, 저런 기집애는 받아주고 왜 저는 안 돼요? 쟤도 2억 해운대요. 그거 다 지 엄마 죽고 받은 보상금이에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너 니네 엄마 죽은 보험금으로 시집 가려니까 좋니? 좋아?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무시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무척 나셨나 봅니다. 전 신우의 뺨을 정말 짝소리가 나게 치셨어요. 보자 하니까 입에 걸레를 물었나. 뭐 이렇게 더러운 말만 뱉어? 우리 며느리 사정 다 알아서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무리하게 2억을 혼수로 해오라고 했던 거야. 어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가랑이를 찢어? 그러다가 탈난 거야. 알겠어? 당장 꺼져. 우리 가족 눈앞에 띄지 마. 전 신우는 뺨을 맞은 게 충격적이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다음 전신우에게 동우 씨는 굵은 소금을 가져와 뿌려버렸어요. 소금 세례까지 맞은 전신우는 뒷공문이 빠지게 자리를 떴고 그날 이후로 제 눈앞에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예비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혼이라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댁에서 발벗고 나서서 성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족의 연을 맺게 된 동우 씨의 동생도 전 신우의 실체를 밝혀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쑥스럽게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의 고생길은 여기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고 동우 씨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고요. 인생의 볕들 날은 언제고 기다리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곧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